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우주입니다. 오늘 대한병원협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19 온라인 컨퍼런스의 첫 연자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회장님 이하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코로나19 향후 예측과 감염병 총괄 대책 및 전략, 좀 다소 무겁고 이제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따라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컨퍼런스지만 좀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인 코로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둑으로 하면은 뭐 3판일지 5판일지 모르지만 1판 첫 판에서 위기를 겪고 1승을 거둔 상황인데 이제 2판 3판이 얼마나 더 힘들지 우리가 1판을 복귀하고 무엇을 잘했고 뭘 못했나를 특히 잘못한 부분을 복귀해서 2판 3판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세계적인 또 국내 발생 현황을 간단히 고찰하고 지금 가을에 큰 이유행파가 온다라는 경고를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WHO 국제기구가 계속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 겨울에 큰 유행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특히 병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과 대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종합병 대비 대응 총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신종합병에 대한 대체적인 총괄 전략을 지금 논하기엔 좀 섣부를 수는 있지만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을 집단 발생을 WHO에 보고하면서 알려졌지만 이후 중국에서 여러 논문을 보면은 적어도 12월 8일 날 첫 환자가 증상이 시작이 됐고 심지어는 11월 경에 우한에 그 야생 동물 라이브 애니멀 마켓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각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물 테러 병원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아직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그래도 원인이 이번에는 1월 9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중국에서 첫 보고했고 10일 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인천공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 중국 우한에서 오신 여성 여행객이 첫 확진자로 됐고 이후 한 달 정도는 비교적 잘 방역을 했습니다. WHO가 사실 뭐 초기 대응에 있어서 늑장을 피고 또 중국 편향적인 좀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어쨌든 1월 31일 날 국제공중보건 위기 사태를 선포했고 코로나19라고 명명을 했고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2월 23일 날, 2월 18일 날 그 31번째 환자 신천지 교도분이 확진되면서 갑자기 대구 경북지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 감염병 이후에 23일 날 심각 단계를 선포했습니다. 3월 10일 날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이것도 다소 늦었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공식 선언됐고 현재 5월 2일인데 오늘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존스 홉킨스의 대시보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34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눈덩이처럼 불어서 350만 명은 늘었다고 이상이라고 보고요. 사망자도 25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북반구가 시뻘겋습니다. 남반구라고 지금 환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확진자라는 것은 PCR 확진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그림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PCR 확진을 할 수 없는 키트가 없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남미 이런 부족한 국가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국가별 발생 상황도 초기에 중국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1,800여 명 확진이니까요. 지금 미국이
16만 명인데 이후에 유럽의 스페인,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쭉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팬데믹,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스페인 팬데믹에 비견되는 한 세기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종감염병 팬데믹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피데믹 커브인데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에 방역 시스템이 차분하게 환자가 통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18일까지는 거의 뭐 30명 이내였죠. 그렇지만 갑자기 이 대구 경북에서 한 지금 거의 8천 명 가까운 이상의 경북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되죠.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2월 29일 날 1일 909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상당히 대구 경북에 위기감이 고조됐고 현지에 이제 의료진이 또 병원이 많은 고생을 했죠.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얘기할 정도로 환자들이 폭증했고 한때는 확진자가 1일 하루에 이제 확진자들 중에서 1,000명 내지 2,000명이 자가에서 격리되고 있는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자가격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어쨌든 뭐 강력한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 국민과 의료계와 정부와 방역 시스템이 모두 합심해서 빠르게 이 플래트닝 커브, 유행 커브를 낮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3월 22일 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정도로 일일 환자 수가 10명 이내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다 해외 유입 환자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금 1,000여 명, 1,300명 정도가 아직은 입원 중에 계신데 투병 중인데 조만간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5월 2일 현황이니까 오늘 5월 6일은 좀 더 나아진 상황인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플래트닝 커브, 초기 유행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유행을 컨트롤했다는 거에 많은 외국으로부터의 이제 찬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대구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도에 많은 환자가 있었고 지금 대구가 63%, 경북 12%, 4분의 3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고 서울 경기가 한 13% 환자고 지금 유입 환자가 전체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 48% 환자, 5,200명이니까요. 그에 이제 집단 발생이 상당수 돼 있죠. 병원이라든지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콜센터에서 집단 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을 보면 250명이 돌아가셔서 치명률은 2.3%입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나라들이 뭐 중국만 해도 3.4%, 지금 뭐 미국, 유럽은 더 높죠. 그거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역시 의료진들,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치명률이 좀 높습니다. 3% 정도고 여성이 1.9%, 2% 정도. 이게 세계적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치명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에서 독특한 점은 20대가 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40대, 50대 여기서 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20대가 많다는 것이 그만큼 20대에서 이 사회활동에서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진 것이 아닌가. 또 사망률은 뭐 60세 이상에서 2.6%, 10.5%, 25%, 80대에서는 4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에서는 가벼운 병이지만 60세 이상 또 기저질환 환자에서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두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비교적 선방했느냐? 2015년 메르스 때 온 국민 또 의료계 정부가 그때 방역의 초기 실패를 딛고서 적극적으로 해서 2개월 만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정신적으로나 몸에 있던 것이 이번에 되살아난 것이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선방을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2015년 9월 당시 정부가 메르스 이후에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48개, 5개 분야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중에 이제 진행된 부분이 이번에 역할을 한 것이고, 미진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출입국 검역 시스템 인원 늘려가지고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검역이 강화됐고, 또 즉각대응팀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긴급대응센터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물론 일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런 격리병실 같은 것들이 보완이 됐고, 병원에서도 300병상에 한 개의 음압실, 또 그 이상 100병상당 한 병실씩 추가하는 그런 법적 조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민간 병원이 그래도 그나마 음압병실을 좀 보유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이 됐고, 또 응급실에 그동안 메르스 때 응급실에서 슈퍼전파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호흡기 격리 병실 진료실도 만들고 응급실의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항에서 검역 감시하고 진단을 빠르게 PCR 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압 격리 병살 국가 경상을 위주로 했지만 부족했을 때 민간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고, 또 대구 경북의 환자들을 이제 타 지역에서 받아서 진료 입원 치료해 줬고, 또 민간 병원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좀 맡아서 또 진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추적과 격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접촉자 추적 관리 동선 공개에 대해서 초기에 메르스 때 많은 비난과 실패를 겪고서 당시에 이제 보완을 한 것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GPS 추적, 그다음에 이 CCTV 모니터, 그다음에 신용카드 조회, 이런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꽤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걸 통해서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적극 추적했고, 이분들을 자가격리를 하면서 2차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입국 제한 금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4월 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금지 제한이 강화되면서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입국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종감염병 유입의 차단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 6일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마스크, 그다음에 휴교 휴업 집회 제한 중지, 여러 가지 오늘 같은 이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미팅, 접촉 줄이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것이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폭증했을 때 기존의 의료 시스템의 서지 캐퍼시티, 최대 허용 한도를 넘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의료진이 감염되고 또 병원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기존의 만성병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게 돼서 피해를 입는 상황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 커브의 정점을 낮추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가을에 대유행파에 대비해서도 이 전략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병원은 준비해야 된다, 의료진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감시 검역, 격리 치료, 사회적 격리, 조기 진단, 약물 치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 높이를 늦추고 해서 플래트닝 커브,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서지 캐퍼시티, 최대 허용치 이내로 환자 발생을 줄이고 늦춰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대구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우한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을에 이 2차 유행파가 커질 것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병원과 의료계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인 코로나다. 우리는 아직 이 코로나의 그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19는 알려진 바가 없는 신생 바이러스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다행히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알려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비는 백전불태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과학적인 대응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 인구가 면역이 없습니다. 팬데믹이 되는 것이죠. 또 전파력이 빠릅니다. 한 명의 환자가 2명 반 내지 3명 반을 감염시킨다. R럿이 2.5 내지 3.5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비말, 직접 접촉 전파, 또 이 집단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진단 발생한다는 거 다 압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증상식의 전염력이 있다는 거죠. 증상 전 하루 내지 3일 사이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스텔스 바이러스다. 교활한 은밀한 전염력을 바이러스다. 이걸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또 임상 스펙트럼이 우리가 심한 폐렴 환자, 열나고 호흡곤란이 일부 있지만 그건 20% 이내고 대부분 경증이고 심지어 무증상도 5 내지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고 치명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에서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행히 소아와 젊은 성에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 대부분.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망자가 있습니다. 중국서도.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 모르는 점이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박쥐에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천상갑인지 뭐 뱀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중간 매개동물 모른다는 것이고요. 실제 감염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진자 사망자보다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이다. 또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전체 감염에서 5 내지 80%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양성자가 우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하고 격리 해제가 됐는데 다시 양성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원인 조사가 돼야 되겠고 집단 면역 형성과 이 역치가 과연 얼마일까? 60 내지 70%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절 유행, 다가오는 가을의 계절 유행, 또 바이러스 변이가 남반구를 거쳐서 왔을 때 변이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수가 있고 백신을 개발해도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 백신 지금 1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연내에 지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면서도 이 백신 면역의 지속능 또 부작용 어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부터 이 그동안의 제한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를 해서 일단 경제 우리가 생명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실직이라든지 회사 도산이라든지 대공황이 앞두기 때문에 이런 제한 완화로 모든 나라가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혈청 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PCR 확진 검사를 중증 위주로 하면은 전체 환자의 일부만 알게 되겠죠. 이걸 다 알기 위해서 이 혈청 조사, 항체 IgM, IgG를 측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전체 규모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확진자는 PCR 확진자니까 극히 일부겠죠. 이 전체 5천만을 대상으로 뽑아서 항체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을 선택해서 감염자 IgM, IgG를 측정하면 여기에는 유증상 확진자도 있고 유증상이지만 확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무증상 환자도 파악이 되겠죠. 전체 규모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 계절 유행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백신 허드 이뮤니티 이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 내지 뉴욕에서는 21%로 혈청 조사 결과 높습니다. 그렇지만 군집 면역 60%에는 턱도 없죠. 이 군집 면역 특히 집단 면역을 60 내지 71%로 하는 것은 이 R롯이 코로나19가 2.5에서 3.5라는 걸 생각했을 때 R롯 마이너스 1 나누기 R롯 하면 60 내지 71% 정도의 지역 인구 집단 중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중화항체 방어 면역이 있어야 유행이 종식된다는 논리입니다. 홍역의 경우는 95%가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70%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대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대구 시민이 243만 명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6,846명인데 확진자는 0.2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면 대구는 그렇게 환자도 많았고 의료 시스템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미 군집 면역이 됐으려고 보지만 아직 턱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 대상으로 혈청조사 표본 집단을 해야 된다.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60 내지 70%는 146만 내지 173만 명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계절 유행 또 팬데믹 인플루엔자와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플루엔자 팬데믹으로부터의 통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보면은 2, 3년에 걸쳐서 3번 정도의 유행이 있습니다. 특히 1918년 팬데믹은 여름에 3, 4월에 약하게 왔습니다. 가을에 크게 오고 그 다음 봄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유행에서 사망자가 5%고 전체 사망자의 5%는 첫 유행파입니다. 두 번째 유행파에서 60%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가을 겨울에 세컨드 웨이브에 우리가 주의한다는 것이고, 시나리오들 이것이 이제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센터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라고 하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온 수일 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시나리오를 3가지로 18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시나리오가 3개가 가능하다. 시나리오 1은 1, 2년간 소규모 유행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방역 조치를 하면 감소했다가 또 느슨해지면 또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1이 있고, 시나리오 2는 우리가 첫 봄에 큰 유행이 있었지만 가을에 큰 유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 2가 가장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고, 시나리오 3은 큰 유행파 없이, 가을에 없이 소규모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소규모로 있어서 이건 큰 피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을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의료계는 병원의 의료 시스템 붕괴도 막고 중사자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정부의 위험 소통 메시지는 팬데믹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은 다음 2년간 주기적인 유행의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함을 꾸준히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고 제가 인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라도 이런 신종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더 빠르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비 대응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병원 의료계는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경영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원장님들은 또 의료인들은 항상 환자 안전 또 감염병 예방 관리 개념을 항상 갖고 계시고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